베드로 대성당이 그 앞에 이 넓은 광장이 입석식으로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광장이죠. 여기도 평탄한 평지가 아니고 이 성당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오르스막한 그 뒤편 쪽으로 보시면 나무가 많은 바티쿠스라고 불렸던 그 나지막한 언덕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네로 황제의 경기장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숨지게 되는데,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피터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갖고 있죠. 피에트로 이태리 말로는 반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반석이 되리라. 원래 베드로 대성당이 AD 300년경에 만들어진 성당이 있었고요. 교황 율리우스 2세 때 들어와서 1000년 이상 잘 사용하던 베드로 대성당 형편없이 낡아버렸거든요. 아비뇽 유수 갔다 오니까 원래 있었던 베드로 성당이 황성예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새로 짓자. 브라만테가 초석을 두었고요. 후에 교황 레오 10세는 브라만테의 고향 후배, 르네상스의 마지막 천재였던 라파엘로가 이 성당 공사의 책임자가 되고요. 37살에 단명한 라파엘로, 뒤를 이은 사람들이 많았죠. 페루치, 상갈로, 후에는 72세가 된 미켈란젤로가 마지막 쿠폴라를 설계하고요. 안타깝게 완공을 보지 못했고 89세의 사망 일주일 전까지 136m 저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공사를 주의했다. 1600년 들어와서 바로크 시대가 열리고 바로크 시대의 거장 베르니니가 1626년 완공을 보게 됩니다. 이 성당에 들어오면은 와 하고 감탄사가 나오는, 그게 바로 이 바로크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베르니는 건축을 하면서도 이 커다란 건축물, 이 베드로 대성당을 보여주면서도 멀리서부터 베드로 성당이 보이면 안 돼요. 이때 골목골목 걷다가 갑자기 넓은 광장이 나오고 아주 멋진 분수가 나오고 그 뒤에 화려하고 거대한 와 소리가 나올 규모의 성당이 나오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지금 로마에 오실 때 여기서 우황청심한 하나씩들 드시고 골목골목을 걸어 다니셔야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베르니가, 지금은 이게 항공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베드로 성당 앞에 큰 널찍한 도로가 뚫렸는데요. 그 사이에 건물들이 있었고, 베드로 성당 어느 쪽에 위치를 했어든 베드로 성당에 진입할 때 골목골목 아주 높다란 10m, 20m까지 되는 높다란 중소의 건물들 사이사이로 골목골목으로 오른쪽 왼쪽에 곳들이 보이지 않겠죠.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 거대한 베드로 성당을 보고 지금도 여행객들이 밖에서 와, 안에 들어가면 와. 이게 바로 베르니니가 바로 그 건축 양식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후에는 보르미니,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기면서 보르미니와 또 베르니니를, 베드로 대성당이 가장 끝판왕이죠. 바로크의. 그래서 이 베드로 대성당 하나만 보면은 르네상스도 보이고 그 수많은 천재들이, 르네상스의 천재들이 베드로 대성당에서 또 활약을 했잖아요. 기회를 베르니에게 준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우르바노 8세, 교황명을 택한 바르 베르니 가문이었고요. 그 앞전에 그 아버지의 재능을 알아주었던 교황이 바로 이 보르게제라고 하는 가문의 교황 바오로 5세가 되는 분이죠. 베드로 대성당은 1506년 교황 율리우스 2세, 이 교황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메디치 가문에서 나왔던 교황 레오 10세, 120년간 공사기간 동안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겠죠. 교황청에서도 무리를 해서, 물론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면제부, 판매에 더 박차를 가했고요. 이 판매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거짓 광고, 과대 광고, 면제부에 대한 반기를 들고
마틴 루터의 95개조의 방방문이 도화선이 되었어. 같은 신을 믿지만 믿음의 방법의 차이로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1618년부터 30년 전쟁이다 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에 이 어마어마한 유럽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희생을 당했는데요. 약 8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30년 전쟁에서 결국 이 신앙으로 시작됐던 이 종교는 권력과 돈과 만나면서 엄청난 전쟁을 치루했고요. 얻는 거 없이 희생만 더 커지자 이 전쟁은 중재가 되는데 이 합의안이 한 나라 한 종교를 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후에는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켰는데요. 부부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 교황권은 다시 한번 교육적인 목적으로 캐톨릭의 위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대성당을 더 화려하게 웅장하게 마무리를 짓게 되고요. 이때 바로 구시가지 우리가 봤던 역사지구 여기에 아주 멋진 성당들과 화려한 건축물들이 또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로마에서 시작된 서양 미술을 화려하면서도 웅장하고 종교적 메시지가 또 강렬해지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16세기 중엽 이후로 유럽에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종교개혁과 개신교의 등장은 가톨릭 교회의 16세기 중반 이후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됩니다. 시각적으로는 아주 혼란스러운 부정적인 의미로 시작된 바로크. 르네상스는 비례, 균형, 조화, 통일을 이룬다면 이 새롭게 시작된 미술 양식을 현란한 빛, 형태의 왜곡, 이 극적인 장면. 훗날 미술학자들은 이 새로운 미술 양식을 바로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존의 미술 규범을 벗어난 아주 기괴한 형태이고요. 17세기, 18세기는 그래서 이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면서 또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 이 작품 안에, 이 건축물 안에 그 당시의 사회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 종교개혁에 반대되는 이 로마에서 시작이 되죠. 반종교개혁 운동. 이 바로크 시대의 최고의 걸작들을 보려면 당연히 로마에 와야 되겠죠. 로마의 종교적인 얼굴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 대성당을 보셔야 하고요. 미켈란젤로가 23세에 만든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이 이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데요. 르네상스의 아주 걸작인 미켈란젤로 대표적인 젊었을 때 대표적인 조각 작품이죠. 이 바로크로 넘어가기 전에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은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20대에 만든 피에타는 이렇고요. 아주 안정감과 이 아름다운 사실적인 느낌으로 이 작품을 보게 되는데 사망 직전까지 또 조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피에타. 행전에 4개의 피에타 조각을 남겼는데요. 마지막 걸작품이죠. 론다니니 피에타. 베드로 대성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죠. 이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피에타상만큼 유명한 조각이 있을까? 이 피에타상과 바로크 시대의 포문을 연, 르네상스 시대의 포문을 연 지오토가 있다면 바로크 시대의 포문을 연 사람 까라바쪼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바티칸 박물관의 피나코테카 미술관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데포지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떼어내는 장면에 까라바쪼의 데포지션, 이 작품을 보면 피에타상과 아주 상당히 닮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피에타상과 나란히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는 어떻게 다른지, 르네상스 시대 때도 사실적인 장면이었지만
아름다운 모습만 조각했다면 이 바로크 시대의 까라바초는 아주 사실적인 현재 진행형, 흉측한 장면도, 추악한 장면도, 못난 장면도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림으로 남겼다라는 거죠. 바로크란 정확히 무엇이며 서양 문화사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바로크를 이해하려면 당대의 그 시대적 사항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독일의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해서 유럽의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두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트리엔트 공의회로 맞섰으며 공의회 이후 로마 카톨릭 또한 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크는 로마에서 시작되었고 이때 예술은 종교 개혁에 반대하는 교육의 도구로서 그 목적은 신도들을 가르치고 감동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교육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환상을 사실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야만 했습니다. 바로크와 함께 모든 예술에서 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까라바초의 작품과 같이 어두운 배경의 인물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 극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조각품들은 정적이며 정면을 향하는 조각품들이 움직이듯 회전하는 형상으로 변모해서 역동적인 구성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바로크 시대의 까라바초의 그림의 특징 중에 무대 조명 효과, 까라바초의 광선, 까라바초의 테네브리즘은 무대 위의 주연 배우에게 집중적으로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처럼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하는 조명의 연출 방식을 회화에 적용을 한 것이죠. 빛과 그림자의 관계를 주연과 엑스트라에게 적용해서 인물들의 존재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조명, 빛을 집중적으로 받는 주연은 보는 사람의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극적인 효과를 주고요.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바로크 시대의 포물련, 까라바초는 이 거장들이 르네상스의 거장과 바로크 시대의 거장들이 표현한 많은 기법 중에 미술사의 가장 위대한 기법으로 기록된 두 가지 명암법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푸마토라고 하는 기법과 까라바초의 테네브리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명암법은 서양 회화를 양분했다고 할 만큼 서양 회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암법은 이탈리아어로 끼아로 스쿠로라고 합니다. 빛을 뜻하는 끼아로와 어둠을 뜻하는 로스쿠로의 합성어로 명암의 배합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빛과 어둠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기법을 말하며 빛과 어둠의 창조의 시작이었듯이 명암법은 회화의 세계를 열어준 혁신적인 기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스푸마토부터 살펴보면 눈으로는 매우 익숙한 기법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고의 걸작 모나리자, 수테고지, 여러 작품에서 아주 신비한 미소의 그 사용한 기법이 바로 스푸마토이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보는 사람의 마음을 훔쳤던 신비의 미소, 감춰진 비밀이 바로 스푸마토라는 기법의 결과였고요. 까라바초의 테네브리즘은 까라바초의 회화 기법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푸마토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스푸마토가 자연 관찰의 결과물이라면 테네브리즘은 철저한 만들어내는 기법입니다.
테네브리즘은 한마디로 빛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무대 위의 주연 배우에게 집중적으로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처럼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하는 조명의 연출 방식을 회화에 적용한 것이죠. 빛과 그림자의 관계를 그 주연과 엑스트라에게 적용해서 인물들의 존재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의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극적인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조연에게 주연보다는 적은 광선의 양을 부여하고 그 이외의 배경은 어둡게 설정해 주연, 조연과 강렬한 대비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테네브리즘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 오래 기다리진 않으실 거예요.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도 바로크 시대의 작품들, 먼저 소개하려고 했던 바르베리니 미술관, 여기도 까라바쪼 작품도 있고 라파엘로 작품도 있고 그런데요. 바르베리니 미술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